그 작년 9월 달에 여기 이사장 취임하셨던데. 그렇죠. 이제 1년 되셨는데요. 어떠세요? 그 일이 이제 전혀 생소한 일은 아니죠, 저한테. 네. 이제 대학 교수 하면서 이제 글자 그대로 장학도 담당을 해봤고, 또 제 스스로 이제 재단 같은 거 학교 네. 돈으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도 해봤고, 그래서 생소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재단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기본 재산이 한 7천억 정도 되니까. 1년에 쓸 수 있는 돈도 뭐 100억이 넘고 이러니까 그 돈을 꼭 필요한데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문제. 또 쓰면서도 낭비되는 거 이런 거 없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외에는 일 자체가 뭐 특히 어렵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람이 있죠. 또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은 쓰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은 버는 것보다는 좀 덜 어려울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밖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롯데장학재단이 1983년에 설립됐어요. 오래됐네요. 복지재단이 90년대 초에 설립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적어놨는데 숫자를 대략 장학금만 받은 학생이 4만 한 6천 명 정도 돼요. 맞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 플러스 복지 이래가지고 지급한 돈이 1,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이제 돈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꼭 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 좀 알아주면 더 좋을 텐데 예, 그런 이제 아쉬움은 남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장학재단이 주로 이제 학생들 장학금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목적 사업에 이제 장학금 지급도 있지만은 학술 진흥 사업도 있고 복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술 진흥이나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복지는 좀 해왔긴 했지만은 사업을 또 좀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 예, 새로운 사업, 어떤 분야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업무 개발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뭐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은 크게는 뭐 별 문제 없이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기는 합니다. 그냥 보람 있는 일은 일이고 임기가 지금 이게 4년일 거예요. 제가 1년 지나니까 3년 남았는데 아마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거 아닌가 싶고 워낙 뭐 잘 하시니까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보다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까? 이래서 다행히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은 특히 뭐 저하고도 또 인연이 되신 게 또 보면 역사 쪽을 그 굉장한 지금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식민사관 타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으신데요. 그 역사를 원래 처음부터 하셨나요? 공부하셨나요? 이제 어릴 때 사람들이 역사를 읽으면 좀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역사에 나오는 위인전 같은 거 읽어도 상당히 이제 감동이 되고 나 이런 쪽 공부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나 대학 가면 역사학과에 가서 역사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래 상의를 하니까 부모님이나 너 거기 가면은 취직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절대 가지 마라. 뭐 어려워 잘 모르니까 또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상과대학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쭉 사회생활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어디 책방에 들려서 이 제목이 재밌네. 이러면 이제 역사책을 사서 좀 읽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데다가 책도 좀 읽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 읽은 게 뭐 조금 지식이 쌓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우리 이덕일 선생님한테 얘기 듣기는 이덕일 선생님하고 함께 한 시간이 길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래 하셨나요? 한 10여 년쯤 됐습니다. 10여 년 하셨어요? 15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예, 지금 어디인가 제가 한번 아티클을 보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제대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걸 봤어요. 예. 그래서 동북아 뭐 역사재단 문제는 뭐 사실은 우리 신문도 아주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좀 뭔가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북아 역사재단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걸 당초에 2003년에 고구려 재단으로 해서 발족시킨 거거든요. 아, 고구려 재단. 예. 그게 그러다가 2006년에 이제 일본 쪽에서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역사 침탈이 많이 심해지니까 네. 그것까지 같이 대응을 하라고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확대 개편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2003년이면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네. 그 해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동북 공정이 워낙 세게 제기되니까 그거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네. 그 총리공관 3층각에서 회의를 했지요. 예. 저도 그때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아니 그 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는 한족의 역사다, 중국의 네.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네. 그것이 동북공의 핵심이니 네. 우리 고대사뿐만 아니라 최근세사까지도 네. 우리 역사 일부가 전부 중국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이 역사 문제라는 것은 과거 문제가 아니고 또 현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미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하다못해 아주 그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북한이 붕괴해가지고 네.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점령을 해버렸다. 네. 너 왜 그러냐 네. 하고 우리가 항의를 하면은 무슨 소리? 이거 옛날에 우리 영토였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안 나가면은 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네. 물론 그런까지는 예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현재의 강력은 그대로 있지만은 역사 강력은 역사 강력대로 확실히 규정을 지어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동북공정을 들고 나오니 그것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하니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일도 아니고 외교적으로 풀릴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뭐 제가 선생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중국의 논리가 잘못되었다, 틀렸다 라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서 또 중국 쪽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논문을 쓰면은 우리도 그걸 비판하는 논문을 쓰고 우리 나름대로 그 진실된 역사를 밝히고 이래서 이제 논문을 쓰고 학문적으로 대결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되게 이론적으로 틀렸네, 맞지도 않은 억지 주장했네 이런 평가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로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이 정부에서 돈을 내 가지고 역사 연구 기관을 만들자. 그래 만들어진 게 동북아 역사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동북공정을 반박하는 논문을 쓰고 연구 보고서를 내고 그것을 영어로도 국제학술대에 발표하고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해서 다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짓은 안 하고 이게 보니까 완전히 동북공정 앞제비 노릇을 해요.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는 이게 이제 젊은 애들 표현대로 하면 그야말로 열받는 얘기죠. 2003년부터 치면은 뭐 10한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쓴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5천억 정도를 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중국 동북공정을 이제 선전하고 하는 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중국 예산으로 한다고 말이 되지만은 그렇죠. 대한민국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이제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이제 독도 역사 침탈 자기 영토로 주장하는 데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니다고 논문도 쓰고 다 해서 이렇게 반박을 해서 명확한 자료를 남기라. 그걸 했더니 심지어 그 독도 문제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 안에. 이 사람이 글 쓰는 걸 보면은 차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는 말을 못하고 발견할 테니까 그 대략 내용들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생각해보면은 독도는 우리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씁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 이 기관을 그냥 둬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은 혁신을 해야 된다. 사람을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런 그 동북공정을 추정하는 기관으로 변할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장이 중국에 사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한사원이 지금 평양 근교에 있었다. 한사원 한반도수를 주장하는 그걸 신조로 삼고 믿는 사람이 이사장인가 그걸 하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뽑아들인단 말이에요. 아, 사람을 뽑을 때 아예. 예.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제 재생산이죠. 학교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니까 이게 사람 계획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누굴 내보내고 이러면 뭐 고용 문제 이런 거 복잡하지 않아요. 이 통째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야 고용 승계 문제 이런 것도 싹 없어지고 깨끗이 정리되는 거고요. 뭐 지금 해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거 그런 거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으로 입안해버리면 되는 거고 왜냐면 그거 없어도 되는 기관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 뭐 오히려 못된 짓 하고 예, 있는데 못된 짓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그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좋다. 예, 이런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놀란 거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대응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전혀 거꾸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권의 입장에서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식민, 내국 산문사학자들한테 대통령이 사기당해버린 거예요. 사기당해버린. 참여정부가 사기당해버린 것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저도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또 그 기관을 만들자고 또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라서 이게 그냥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뿌리를 자꾸 캐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식민사관 문제가 되잖아요. 뭐 이제 우리 그 해방 공간에서 식민사관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뼈아픈 역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우리 지금 식민사관 학자들 소위 뭐 강단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들여다보면 식민사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 같으세요? 사실 이제 그 식민사관, 매국 식민사관, 그냥 식민사관 하면 썩 나쁜 말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 꼭 매국 식민사관 하든지 또는 이제 그 이론을 이제 그 소위 창안해서 계속 전파를 한 게 이제 조선총독부니까. 조선총독부 사관이라든지 이제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광복 후에 해방 공간을 거치면서 이 식민사학이 득세하게 된 것도 나라에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뭐 민세한 영 선생이라든가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납북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이 북한의 초청으로 다 북한으로 올라가 버리고 또 그분들이 또 일찍 죽고 뭐 이런 바람에 남아있던 이제 소위 매국 식민사학자 누구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게 됐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우선 이제 이것을 식민사학을 이제 그 매국 식민사학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최근에 보시지 않았어요? 그 이영훈인가 하는 사람에서는 반일 종족주의 그 나라 망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용어 자체도 참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반일 민족주의라면 조금 좋은데 그래 조금 나은데 반일 종족주의 굉장히 자기 스스로 우리를 폄하하는 나쁜 용어 중에서도 나쁜 용어를 쓰는 그런 시국이니까 만일 자체를 부정적인 사상으로 유도하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데 분명히 머릿속은 온통 일본 극우파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 매국 식민사학의 뿌리가 아주 넓고
또 아주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보 역사재단 같은 경우에 그 책임자 한 사람이 딱 하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걸 이제 그걸 어떻게 이게 극복할 거냐. 이게 참 보통 그 심각한 게 아닌데 우선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를 찬양을 하거나 고무를 하거나 전파를 하거나 또는 교육을 시키거나 뭐 다 전파되면은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그 나치 찬양법 또 나치 찬양하고 그러면 바로 감옥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이지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현재 이제 그 법안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지금 2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출만 해놓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 법안을 해서 더 이상 찬양 고무 확대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 상태에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사람들이 이제 결국 도문자하고 기결되는데 끊임없이 그걸 연구를 해서 학문이라는 외피를 쓰고 그 자꾸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가 연구 자금이 그 사람들한테 흘러다니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연구재단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들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걸 이제 차단하는 그런 그 행정적인 조치가 교육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아까 그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그 반일 종족주의 그 책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학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내용은 저는 그 책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주장하던 것은 여기저기서 논문을 통해서 본 적이 좀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구 방법 면에서 볼 때, 뭐 연구 방법 면에서 일반화의 가능성, 내적 타당성, 뭐 이런 거 다 볼 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련된 연구, 발표 이런 것들을 자기들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 뽑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대되는 거는 싹 뽑아버리고 안 하거든요. 요즘에 석사과정 논문 쓸 때도 선행연구의 평가 이런 거 다 하는데 선행연구 평가도 제대로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증거 그런 건 바로 반증이잖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걸 카운터 에비던스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화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제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연구다, 학문이다 그러지만은 우리처럼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진실된 학문이 아니다. 연구 방법론에서 보면은 그것은 학문적 결론이 아니고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치 선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처벌하자. 그래서 아까 그 처벌하자는 그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런 걸 확대 생산하기 못해서 이제 자금도 차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관련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동보역사재단,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소, 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이거 3개를 이 개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동보역사재단 완전히 없애보고. 그 다음에 그 국사편찬위원회는 1개 실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 이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통합을 해버리고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렇게 크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임금이 죽으면은 그 실록청을 개설해서 임금 실록 편찬해서 하잖아요. 국사를. 지금은 언론들이 다 있고 데이터 다 남아있고 학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기록들을 중요한 것은 모으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기간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싹 개편을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중국식 사회과학원 형태로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운영 내용이라든가 연구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대로 도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외국 식민사학자들이 완전히 독점을 했잖아요. 네, 독점했죠. 예,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독립운동사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써가지고 갔더니 모 태도라는 교수가 논문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봤다는 거예요. 원고지를. 그런 얘기까지 전해대로 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또 그쪽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아요. 예. 또 받아도 먹고 살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찾아야 돼요. 그 방안들을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 식민사관을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선을 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하나의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면 세물을 들여보내 가지고 헛물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늘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어떤 제대로 된 민족 정기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학자들이 많이 배출돼야 할 텐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죠. 네. 학교를 대학원 대학 형태로 만들고 적은 숫자나마 처음부터 착실하게 만들어서 그 기관이, 그 학교가 한국 역사학 내지 한국학 학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기관으로. 권위가 부여되고. 권위가 부여되고 실제 실력도 있고 또 거기에서 아주 저명한 학술지도 영문으로 만들어서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생업을 꾸려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수요가 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국제학술지에 너무 많이 싣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지금 외국의 경우에 한국학을 한 학교들이 많거든요. 거기 교수들이 자연스럽게 그쪽 출신들이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모여서 그렇죠.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 있는 각종 한국과 관련 학과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순수한 민족주의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분위기도 좀 바뀌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외국 식민사학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이제 퇴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죠. 특히 국립대 같은 데 교수 뽑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교수들 좀 충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단기간에 할 수는 있는 노릇이 아니고 20년, 30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죠. 예, 돈 문제인데 일단 이제 국립으로 학교를 하나 만들 수는 있을 거고 또 그것이 이제 명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기업들에서도 여러 가지 좀 찬조가 기업들로부터 찬조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6월 달인가요? 이덕일 선생님 책을 비롯한 세 분의 저서가 출판 금지 조치 당하고 뭐 연구비 회수 조치까지 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지금 뭐 다른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이 정권 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앞으로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가 그걸 시작하냐 이거죠.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떤 외국 식민사관이 완전히 기득권화돼가지고 고착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 세력하고도 결탁이 돼 있는데 이게 좌우를 가리지 않는 게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 결탁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정말 외로운 싸움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제 저는 이덕일 선생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는 편이니까 뭐 하면서 무슨 이렇게 한번 대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죠? 나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선
우선 공무원들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기존 강단사학자, 외국인 그 사람들하고 반하는 일을 하면 그쪽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는가 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일을 잘 착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 뒤에 딱 숨어서 그 또 이제 그 역사 관련 그 공무원들이나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좀 외국 식민사학자들 제자가 또 많아요.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그 힘든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또 학문적 사대주의가 무지하게 심해요. 맞습니다. 예. 무슨 별것도 아닌 것도 영어로 썼다 그러면은 그냥 또 한번 무어주고 애들 말로 우리 경상도 말 표현을 하면 무어주는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는 한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 같이 양성을 제대로 해서 이제 국제 학교에서는 뭐 완전 실력이 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하여튼 국내에서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관하고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게 그쪽으로 자금 흘러 들어가는 거 그걸 끊어야 차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은 바로 해체해버려야 되고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만 내면 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 관한 법 그 해체하고 폐기하는 식으로 손들고 그냥 땅땅 때려보면 되는데 그래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뭐 이 정권 들어서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적폐청산 할 때도 이제 큰 것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 아주 근본적인 거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면은 나머지 거기에 딸려 있는 것들은 저절로 청산이 되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정패는 지금 친일 매국 사업이 바로다. 그럼 이것부터 청산하면 되거든요. 이 청산하는 방법 중에 시작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 국사 관련 기관의 재편 이 두 가지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이 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국 식민사학 쪽에서 바로 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겠죠. 바로 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뭐 별 성과 없는 어떤 뭐 국립자 국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계속해서 외국 식민사학의 소굴로 남아있는 그런 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시범 사례로 폐지해도 되는 거죠. 폐지해도 되는 거고 뭐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충분히 배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끊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장춘 거기 갔더니 발해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해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서 가봤어요 거기를. 잘 모르는데 몇 번 가봤는데. 네, 저 가봤어요. 가봤더니 얼마나 반가워요. 이거 대조영 역사인데 들어가 봤더니 대조영은 그림자도 없고 완전히 자기들 역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오면서 막 욕하면서 나서요. 내가 나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들이 웃긴 놈들이라 이거 막 뭐 동북공정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저쪽에서 완전히 문제 세뇌 아니에요. 그 중국 사람들 또 거기는 어떤 하나의 체제로 가는 데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은 제 역할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한번 이제 요번에는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볼까 하고서 동북공정 제대로 연구하고 대안을 만든 학자가 있나를 한번 찾아봤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마땅치는 않은데요. 그게 이제 뭐 동북공정 논리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써져가 있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니까. 다만 이제 그 이제 고고학 가지고 또 하는 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저도 들은 풍월이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중국 역사 그 동북지방 특히 중심으로 하북지방 섬서성, 산서성 이쪽으로 하남성 일부 뭐 산동까지만은 제 경우는 한 8년 여름에 열흘씩 시간을 내고 다녔네요. 특히 이제 우리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다녀보면은 같은 나라 조금씩 바뀌어요. 지금 뭐 조그마한 현 단위에 있는 박물관에까지 가면은 만리장성이 그 평양 남쪽까지 왔는 것으로 그려놨어요. 그렇게 바꿉니다. 그건 이제
자꾸 그렇게 바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매년 그 가서 뭐 다니면서 이래 달라진 것도 보고 사진 찍고 뭐 이래 하는 거 이런 거는 봐라 내가 바꾸기 전에는 이랬었다 우리 사진 다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조양박물관이나 연행성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4번을 가봤어요.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산문화 쪽 이런 걸 또 쭉 보면은 그냥 딱 가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대충 우리 거네. 우리 거네. 이런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적봉 그 홍산문화 거기서 조금 한 30km 정도 가면은 삼좌점 산성이라는 유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런 산성 유적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략 아마 그 고조선 그 초기 또는 그 이전 산성이랍니다. 시기적으로. 그 대부분 국가 중점 유물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성 쌓아놓은 방식을 딱 보면 있잖아요. 돌로 쌓아놨는데 그 고구려 성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그건 절대로 고구려식 산성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니까 딱 그 금방 나오는데 치끄지 모양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문가가 보면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같이 비전문가가 볼 때는 이게 뭐 똑같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전문가는 왜 다르다는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안 찾아내요. 예를 들면 우리 일본 가서 그 다카마스 고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 안에 그림 딱 보면은 바로 오죠. 고구려 고분 벽화가 똑같네. 바로 와서 닿는데. 바로 똑같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큰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뭐 저는 뭐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지금 중국이 고조선마저도 뭐 역사가 없었던 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고구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고려 시대의 강력도 완전히 그냥 뭐 이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맞서서 하는 건 우선 우리 국민들이 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교육관 같은 거를 좀 제대로 좀 만들면 어떨까? 지금은 그 교육관 없잖아요. 제대로 돼 있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노력을 하니까 이 강단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지만 일반 국민들은 많이 믿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2018년에 그 저기 철령위라는 게 있습니다. 철령위. 철령위를 찾으러 5월달하고 7월달에 2번을 가갖고 5월달에는 못 찾고 7월달에 찾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 거라면 이런 거죠.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중국에서 그 명나라가 들었습니다. 이제 원나라를 몰아내고 이제 명나라가 들어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서 이 요동지방, 그러니까 이 동북 삼성 이쪽을 이제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요동지휘사라는 직책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25개 위라고 그러죠.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군대를 쫙 파견하는데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철령위예요. 철령위. 그러면서 이제 고려에 대고 이야기하죠. 철령이 남쪽은 너희 땅이다. 동쪽과 북쪽은